네, 메리츠증권 윤여삼 연구위원 모처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랜만에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이건 뭐 보나 마나인데 요즘 우리 윤 의원 정신 없으시죠? 하도 불러대사서. 예, 제가 이 일을 아주 오래 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좀 18년 정도 했거든요. 또 공교롭게도 18년 했는데. 근데 요즘 그러게요. 제가 바쁠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장이 안 좋을 때겠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채권 시장이 먼저 요동을 쳤고, 네. 예, 그러면서 금리가 한번 치솟으면서 사실. 저는 채권 시장은 이 전반적인 금융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원천 샘과 같은 곳인데, 그럼요. 그 상수원지가 벌써 이렇게 오염이 되기 시작하면, 상수원지. 예, 그렇죠. 그 위에서 시작되는 그 천물이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 밑에서 이제 한참 즐겁게, 예, 뭐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시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뭐 코인 같은 거에서. 그들이라고 온전할 수 있을까를 걱정해 왔는데, 예, 제가 3월 달부터 좀 썼던 리포트의 톤들이 저희 뭐 하우스의 주식 전략가들도 있고 해서 제가 뭐 주식비를 대피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정말 좀 리스키하지 않냐. 이 금리가 올라오는 게 올라오는 속도도 문제였지만 이 절대 레벨에 대한 스트레스도 굉장히 커진 단계에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부터 이렇게 유동성 중앙은행이 사실은 전지전능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예. 예, 중앙은행도 늘 정책 실패란 것도 하고 사실은 그들이 전지전능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또 40년 만에 이 물가라고 하는 인플레이션 이슈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리고 그 증거가 금리로 다 대변이 됐고 그 후폭풍이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지수는 작년 끝단부터 별로 안 좋았잖아요. 사실 S&P 500은 딱 올해 초값이 고점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스닥 지수는 결국 이전 고점에서 30%. 네. 맞아요. S&P 500이 지금 한 20% 정도 가까이. 어제 딱 20% 넘어갈라 하다가 진짜 기사회생 돌아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정도. 근데 전통적으로 경제가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성장주 중심의 이제 고밸류 주식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30% 내외 정도면 아주 유의미하게 크리티컬하게 데미지를 받았다. 우리 팬데믹 국면에도 나스닥이 이전 고점 대비 빠졌던 수준이 딱 30%거든요. 그래요. 사실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지지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그리고 이제 전체 무게 중심을 싣고 가는 S&P 500 같은 몸통 주식도 한 20% 정도면 그러니까 나스닥보다는 좀 더 얘는 무게감이 있게 가야죠. 오를 때도 좀 덜 오르고. 이게 이 정도면 사실 한번 지지를 해봐야 되는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그런 희망을 찾고 계시고 근데 채권쟁이 입장에서는 제가 오늘 나와서 뭐 이렇게 뭐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대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아직은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아직은. 네, 뭐 전통적으로 채권쟁이들이 좀 글루미한데. 그렇죠. 경기 침체라고 하는 채권 시장의 최대 호재를 찾아다니는 어둠의 자식들이죠. 근데 제가 그런 저조차도 작년에는 참 이 풀려 있는 돈의 힘과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뵀을 때는 그것도 주식 나쁘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저 주식 여기 와가지고 아직은 주식 해야 될 때입니다. 그게 한 1년 가까이 조금 아직은 그러셨던 것 같아. 작년 중반 조금 작년 중반쯤까지 그러셨어.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채권 시장이 막 시달릴 때는 주식 쳐다볼 여력도 없었어. 주식 시장이 아직 금리 채권 시장 대응만 한다고 해서 정신도 없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자료도 들고 왔는데 이게 아니 그 자료 저도 아까 살짝 살펴봤는데 네.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래프도 많고 정리가 잘 됐는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하고 네네네. 워낙 모처럼 만났으니까 네네. 궁금한 게 하도 많아가. 네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완화돼서 우리 또 윤여삼 위원 각 기관들에서 얼마나 분류될까 좀 들어와서 직접 한번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한번 얘기 들어보자 할 텐데 실제 다녀보시니 네. 지금 이번 이 장에서 채권 쪽이나 뭐 기관들마다 또 주식 운용도 다 있을 텐데 데미지가 어느 정도라고 파악돼요 대충. 일단 채권 쪽은 진짜 피바다예요? 제가 여기에는 차트가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자료에 썼던 차트
그 드로우 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지수가 이전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 국면에 그 다음에 압박을 받을 때 한번 빠질 때 어느 정도 강도로 빠지는지 그러니까 늘 고점은 제로고요. 빠질 때 낙폭을 측정하는 요즘에 가장 많이 흔하게 쓰는 차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점 대비 어느 시기에 몇 퍼센트 빠졌고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고 그래 그 제로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이제 막 얼마나 깊으냐 하는 그 그림. 맞습니다. 이번 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국면으로 따지면 아주 시계열이 길게 대공황 때부터 데이터가 나와요. 와우. 그래서 토탈 리턴 채권은 수익이 두 개가 있죠. 이자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쿠폰 레이트. 따박따박 나오는 이자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가격이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내려서 가격이 오르거나 하는 자본 차손익이 존재하죠. 소위 말하는 캐피탈 게인, 캐피탈 로스 하는 맞습니다. 네? 그걸 다 합쳐가지고 총수익률, 토탈 리턴이라고 합니다. 토탈 리턴.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채권은 그래도 이자 수익이 깔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먹고 가는 게 있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끝까지 버티면 또 사실은 뭐 망하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 받는 게 구조인데 그놈의 금리 변동성으로 가격이 움직였을 때 대공황 때 아주 그냥 자금 시장이 다 박살났을 때 그때 어느 정도 손실이 났는지 아세요? 전체 채권 시장의 토탈 리턴으로 그때 마이너스 15% 정도가 났어요. 채권 시장 전체적으로. 네. 그게 뭐 주식하는 쪽 입장에서요. 15%는 뭐 싶은데 채권 시장 아닌가 보네. 아유, 안전자산이 그것도 뭐 짧은 채권, 긴 채권 다 해가 어느 자산을 사셔서 15% 잃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바뀌었지만 예전에 주식시장 하한가 한 방입니다. 그것도 가슴에 크게 아픈. 근데 안전하다는 채권이 역사상으로 그 아까 얘기했던 고점 대비해서 손실률 최대 컸던 게 15%였거든요. 그 이후에 80년대 왜 그 오일 쇼크라고 해가지고 공급 물가 컸을 때 그때 볼커 연준 의장이 미국 기준금리 두 자릿대 10% 이상 끌어올리고 막 엄청난 긴축을 한번 해봤잖아요. 기준금리 20% 넘겼을 때. 그때 채권 시장이 그렇게 기준금리 뭐 20%까지 끌려가면서 약세장이었을 때도 총수익률 기준으로 왜냐면 그땐 쿠폰이 많았으니까. 아하, 그렇겠지. 총수익률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8% 9%밖에 안 됐습니다. 볼크가 그렇게 칼을 휘두를 때도. 네. 근데 요번 국면 2020년 하반기에 미국 10년짜리 금리 0.5% 바닥을 찍고 나서 역사상 최저점이죠. 10년물 0.5%. 네. 기억난다. 불과 2년 전이다. 2년도 안 됐죠. 2020년 8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0.5% 찍고 나서 요번 3.1%대까지 지난주 요번 주 초까지 그 레벨을 그릴 때 12%. 아프구나. 예, 그리고 기간도 짧죠. 짧게. 한 1년 단간에 지금 뭐 올해 근데 많은 분들이 금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올라온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3월 첫째 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싸울 때 그때 미국채 10년 금리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때 약간 안전자산 선호 조금 들어왔을 때 그때 1.6% 7%였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때는 그거 뭐 2년물 해봐요. 0.5% 0.6%. 그러니까 2년물이 작년 연말에 이제 딱 0. 그 정도 수준 해가지고 그때 이제 3월달에 첫인상 들어갈 때쯤에서 이제 1%대로 진입은 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그 2년 금리가 그 또 한 달 반 단간에 2.6%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요 앞에 2.7% 고점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그 단기간에 금리 급등에 따르는 그 스트레스 소요가 특히나 2월 달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터지고 잠깐 안전선호 들어왔을 때 한숨 돌리나 했는데 저도 그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안전선호 단에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은 원자재 가격들이 거기 상당히 많이 연동돼 있는데 원유라든지 저는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가 밀 곡창지대라는 것도 이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밀가루 가격이 이렇게 올라갈 줄이야. 밀가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인플레이션 스트레스가 채권 시장에 그대로 또 유탄으로 통화 정책은 이게 공급 쪽의 물가라서 기준금리 올린다고 유가가 잡히고 밀가루 가격이 잡힐 거냐 싶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자꾸 물가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임금도 올려주셔야지요. 이런 쪽으로 전이되지 않게라도 하기 위해서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성장을 희생하고 갈 수밖에 없는 단계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어제 이제 상원에서 파월 의장이 이제 인준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겨우 그래 이제 임시의장에서 임시자 떼고 이제 진짜 의장 된 게 그죠? 연임 된 게요. 예, 뭐 그거 의심은 하진 않아요. 뭐 의심은 안 했는데 네. 나는 깜짝 놀란 게 CNBC 어제 대문 기사에 밤새도록
파월 말하기를 소프트 랜딩을 개런티 못 하겠대. 이 양반 5월 FMC 기자회견할 때 소프트 랜딩 가능하다고 안 그랬던가? 그때 3월 달에 FMC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전미경제학회라고 막 미국의 경제학회를 모아놓고 파월 의장이 거기 가서 우리 이제 50bp 인상도 각오해야 돼. 처음으로 오늘 때까지 3월 FMC는 사실 굉장히 좀 무난하게 넘겨줬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딱 일주일 뒤에 말을 딱 바꾸시더라고요. 50bp 생각해줘야 돼. 그때부터 이제 빅스텝이 나왔는데 그때 파월 의장이 그런 매파 발언만 한 게 아니라 방금 얘기하셨던 그렇다고 우리가 마켓을 그렇게 다 망가뜨려가면서 경제를 그렇게 하드하게 하드 랜딩할 정도 경착륙을 시키진 않겠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1965년의 경험과 1984년과 이 1994년 이 세 개 연도를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연준이 물가라든지 자산 가격 때문에 공격적인 긴축을 하고 나서도 그래 심지어는 65년에서 66년 넘어갈 때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가 굉장히 상당폭 역전이 될 정도로 경기 침체된 시기들이 콱 들어왔거든요. 그랬더니 원래 정책이 잡겠다고 했던 물가나 자산 가격들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아주 잽싸게 아주 빠르게 통화정책을 다시 완화 기조로 탁 돌리면서 리세션을 피했던 연착륙의 그 경험했던 그 세 번의 케이스를 파월 의장이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듯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금 시장의 변동성도 주고 그렇게 가지만 여건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소프트하게 스무딩하게 시장을 핸들해 줄 거야. 그래 지금 개런티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국면에서는 지금 사실 아직 인플레이션에 대한 텐션이 안 잡혔고 이미 주식시장 중심으로 위험자산들 변동성이 커지니 파월 의장이 지금 소프트 랜딩 아무리 강조하면 시장이 믿어주겠습니까? 소프트 랜딩을 아무리 강조한들 시장이 믿어주겠느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이제 벌써 5월은 지났고 이제 6월 달에 FOMC 하고 7월 달에 FOMC 하는데 남아 있는데 그 두 번은 50bp 할 것처럼 얘기한 거 맞죠? 그거는 거의 뭐 지금 기정사실이죠. 지금 가장 도비시했고 조금 중립적인 의견을 냈던 지역 연준 총재들조차도 두 차례 정도의 50bp 인상은 거의 확실히 인정. 그리고 일부 조금 매파 성향이 있는 뭐 블라드 같은 사람들은 75bp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또 한동안 유행어 만들었죠. 하지만 이젠 75bp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 파월 의장이 그걸 분명하게 좀 거기까지 우리 가지 맙시다라고 했는데 9월 달까지도 50bp 인상이 가능하다라는 기대는 아직까지도 조금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9월까지 더 따질 것도 없이 지금 이제 0.75에서 1%가 되었으니까 상당 기준으로 보면 1%인데 연방기금리가 6월 7월에 50 하면 2%가 돼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가 된다고. 그래 되고 그러고 나서 그냥 50은 그거 언감생심 그러면 25만 남은 기에 해도 상단이 2.75 중간에 50bp 한 번 정도만 대입해도 3%가 되는데 지금 여기 제로 금리에서 0에서 0.25에서 겨우 1% 왔더니만도 지금 채권 시장이 저러고 있고 주식 시장이 무슨 약세장 진입을 한 해 만에 나스닥은 30%네 S&P 500은 200이네 하는데 야가 3% 가면 우회되는겨 그러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게 있죠.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한테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 선반영. 야 도대체 니네 애널리스트들 그놈의 선반영 야 마법의 단어 아니냐? 뭐가 다 이래서 상황이 이러면 선반영 됐대. 연말에 3% 가까이도 갈 수 있는 거 이미 다 선반영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작년부터 금리 고점이 얼마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툴로 여러 가지 모형을 해가지고 해도 미국 10년 기준 2% 좀 넘으면은 그래도 저도 2%대는 본다고 봤어요. 근데 2% 넘으면 좀 잡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여러 가지 기술적 라인 봤을 때 2.5 정도에서는 한번 지지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10년 동안의 그 월봉을 놓고 2평을 봐도 200일선을 지지하려면 2.7%가 키라인입니다. 근데 3% 넘었거든요. 2018년에 그때 미국 기준금리 2.5를 가고 3%까지 연방금리 간다고 믿었을 때 그때 10년 금리 고점이 3.2%인데 이게 아마 이번에도 또 한 번 중요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요? 자꾸 막히잖아. 근데 자꾸 이런 식의 양치기 소년처럼 눈자리 보고 발 뻗는다 해서
저도 나름 이제 채권 시장에서는 오래 일하는 한 사람이고 아까 뭐 욕처럼 하셨잖아. 18년 있었다며. 근데도 고객들이 저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하지만 네. 같이 함께 굉장히 고생해 왔거든요. 네. 굉장히 고생해 왔는데 지금 아까 소장님이 정확하게 짚으셨는데 작년 연말에 미국의 2년짜리 채권 금리가 0.7%였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일시적일 거고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를 아주 많이 높이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근데 그게 어제 종가가 얼마라고요? 예, 2.7% 근처입니다. 아까 정확하게 연말까지 올릴 연방기금금리 다 반영했네 벌써. 2년짜리 채권은 단기 채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를 볼 때 제일 메인으로 보는 그 금리차가 10년짜리하고 2년짜리의 금리 차이를 보죠, 보통. 걔가 지금 연말까지 갈 수 있는 기준은 다 반영했다. 그리고 이번 주 초까지 미국 10년 금리가 3.1을 갔을 때 내년까지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치는 3.25에서 3.5를 가느냐 마느냐. 최근에 마켓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많이 보시더라고요. 구글에 CME 패드 와치라고 치시면 미국의 그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 미국의 연방금리 인상 확률을 그냥 아주 당당하게 공개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인상 확률. 맞습니다. 지난주 주말까지 6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그 채권 시장의 미래 금리 가치라든지 이런 걸로 6월 달에 75bp 확률을 80% 반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이번 주 들어서 얼마로 떨어졌느냐? 50% 인상에 대한 확률로 80%가 넘게 이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금 소장님이 지적하셨듯이 우리 아직 금리 이제 겨우 한 두 발 뛴 거고 빅 스텝으로 두 스텝 더 가고 또 베이비 스텝 몇 번 더 가면 2.75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우리 또 수많은 멀미에 시달려야 되지 않느냐. 예, 채권 시장은 이미 충분히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까 그래프 리포트에 지금 말씀하신 게 그냥 설명이 필요 없이 딱 그래프 하나 보니까 2년물하고 그거 했는 게 이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그러면 리포트에서 핵심만 설명하시면은 지금 이제 그다음 질문하고 싶었던 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윤 의원님께서 이제 리포트를 갖고 이렇게 요약 설명해 주시고 나면 답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질문은 이거거든. 벌써 이 정도 아프고 나니까 뭐 6월 7월은 해놓은 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50bp 금리 올린다 치더라도 이러다가 장 좀 더 흔들리고 하면은 자들도 완화로 돌지도 몰라.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이 기대감이 타당하냐? 그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인데 한번 설명 듣고 한번 답을 한번 내볼게요. 방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찝어주셨던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작년 3분기만 해도 올해 연말까지 미국의 연방금리, 그러니까 딱 반년 조금 더 됐죠. 반년도 안 됐나요? 작년 9월이니까. 짙은 색깔이 연방기금금리구나. 네, 지금 연방기금금 전망. 예, 아까 말씀하신 전망치. 예. 그때만 해도 죄송합니다. 시장의 예측치가 끽해봐야 올해 한 차례 정도 하느냐 마느냐를 봤었어요. 그 정도를 봤는데 그게 올해 초에 들어오면서 이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겠다. 작년 12월 달에 연준이 점도표로 한 3차례 정도까지 해서 1%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거 반영하고 2년금리 순수하죠. 기준금리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기대치를 녹여서 그대로 아직 1%까지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 있네. 예, 올린 거죠. 단기금리는 철저하게 미래에 대한 경제나 인플레이션 상황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반영해서 움직이는 기준금리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2년물 이제 이어서 더 오를 일 없네. 채권 시장은 아주 리스키한 구간은 전 좀 지났다. 아하. 진짜 스마트한 시장이다. 확 그냥 우리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지긋지긋해하는 그 선반영 갖다 저렇게 순식간에 다 그냥 리얼타임으로 해버리는구만. 그래서 예전에 코스톨란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그 강아지 목줄 그 얘기하는 그분. 네. 그 양반이 예전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채권처럼 펀더멘탈의 순수한 자산이 없다. 채권만큼 펀더멘탈을 순수하게 반영하는 시장이 없다. 예, 주식만 해도 뭐 업황 산업의 뭐 특성이나 뭐 그다음 개별 기업 이슈나 그다음에 우리 원자재 시장,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면 그쪽은 뭐 아트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한마디로 뭐 수급의 여건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달러 레벨에 따라서 달러가 강세로 가기도 하고 약세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시장이니까. 뭐 덧대기 시장. 예.
그래서 제가 제 월버에서 제가 요번 보고서를 쓰면서 드렸던 얘기 중에 여기 보세요. 인플레이션에 순수하게 아까 방금 연방기금 선물금리 연방금리가 얼마쯤 갈 거라는 그 기대치를 2년 금리가 순수하게 쫓아갔잖아요. 그렇네요. 방금 보니까. 예, 채권 시장의 또 순수함을 보여드리죠. 여기 보시다시피 올해 채권 시장이 순수함. 채권 시장 순수합니다. 그럼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 전에는 철없다고 하셨어. 철없는 주식시장이라고 하셨다가 한번. 그럼요. 주식시장은 여전히 철없어. 지금도 보시면은 철없어. 저렇게 30% 빠지고 울고 있잖아. 오를 때는 두세 배 막 아주 지수가 그렇게 올라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철없는 시장에서의 또 가능성과 기회를 찾는 거고요. 채권 시장은 그만큼 이렇게 성숙하고 순수한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많이 기대하시기는 어려운데 그 채권이 두 자릿대 가까운 손실을 봤다는 건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거기에 제일 핵심 동력은 물가입니다. 올해 전 세계 물가에 대한 이것도 역시나 전망치죠. 컨센서스. 얘가 느려요. 느린데도 글로벌 전체 평균 국채 금리하고 그냥 보셔도 모양이 똑같죠. 글로벌 CPI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올해 얼마가 될 거냐라는 그 기대치랑 컨센서스하고 전 세계 평균 국채 금리하고의 관계는 이랬습니다. 참 순수하다. 우리 주식시장도 순수한 면이 있죠.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오늘 제일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얘입니다. 이 그림에서 한번 오늘의 메인 차트. 야, 그래. 짙은 색깔이 글로벌 M2 전 세계 돈이죠, 그냥. 유동성이라고 보면 되겠고. 예, 그냥 돈. 어우, 저 정도면 그냥 일편단심인데 난 너하고만 평생 갈래네. 근데 이제 저런 순수함이 어디 있어? 그렇죠. 주식시장도 금융시장으로서의 여러 뒤에 이제 밸류에이션 따지고 여러 가지 가치들이 존재하지만 돈 앞에는 정말 순수한 거예요. 돈 앞에는 순수. 그래서 저희 센터장님이 이 그림을 되게 싫어하세요. 왜 저거 리퀴디티 하나만으로 어떻게 가격을 다 설명하느냐. 저도 동의해 보는 부분이 있지만 부인하기 힘든 건 여기서 떠나서 또 말을 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 그림이 또 주는 직관이 있죠. 아주 공교롭게 요때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남유럽 위기 때 돈줄이 한번 조금 마르나했더니 주식시장 퍼포먼스 안 좋았고요. 테이퍼 턴트럼 이후에 중국 쪽 돈줄 마르는 요 2010년대 중반에 원자재 가격 빠지면서 리퀴디티가 한번 위축되던 국면. 그래서 BOJ와 미국은 이제 유동성 공급이 없는데 BOJ와 ECB가 돈 풀기 전에 이 보릿고개 때 주가 퍼포먼스가 또 안 좋았고요. 2018년에서 19년 사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2.5%까지 가고 그때 또 지금하고 유사하게 연준이 한번 자산을 줄여보겠다. QTM 해보겠다 그러고 중립금리 한참 멀었다고 오버할 때. 맞습니다. 그때가 또 금융위기 이후에 주식시장 퍼포먼스가 가장 안 좋았던 시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누가 이런 얘기 하세요. 이 주시장 시가총액이 이 M2하고 같이 녹여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도 하시는데 자, 이제 중요한 건 그래서 같이 움직였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데 얘가 이제 줄어들 거라는 얘기 아니야. 그건 명확하죠. 22도 7월부터는 안 풀겠다며. 유럽 중앙은행도. 아니 양적 완화 끝내는 정도 문제가 아니고 올해 연내 금리 인상을 하게 생겼어요. 22도. 네. 전 세계 중앙은행이 다 금리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가 여기에 또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M2는 주요 국가들의 환으로 환산한 그 유동성이기 때문에 달러가 저렇게 강해지면 얘는 그냥 꼬꾸라집니다. 그 달러가 아닌 돈들은 달러로 환산해버리면 저 M2 유동성 자체가 줄어드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3, 4월 달부터 조금 걱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때 연준자산 축소라고 하는 그 QT, 런오프라는 정식 용어를 쓸 때 런오프. 많이들 채권 시장을 걱정해 주셨어요. 예. 왜? 중앙은행이 채권을 이제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국채를 매월 600억씩, 모기지 채권을 350억씩. 그래서 미국 모기지 금리도 엄청 폭등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그 채권을 줄이면 채권 시장 니네 큰일 났어. 라고 하시고 하기 전까지는 저도 이런 상황에 쫄려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흔들릴 거에 대한 걱정은 했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6월 1일부터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북을 줄이기 시작하면 채권보다는 얘가 걱정해야 돼. 그래서 그래도 바로 죽이게 하겠어.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또 살려는 드릴기는 해야지. 주식시장. 또 중요한 거는 이 주식시장이 요거 꺾인 거 대비해서 지금 좀 많이 빠졌죠. 저도 그 선반영 했네.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아까 소프트 랜딩이냐 하드 랜딩이냐.
소프트 랜딩은 지금 연준의 마인드가 어떤지를 보셔야 돼요.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고열을 잡기 위해서 우리 몸의 제일 기초가 된 펀더멘탈인 성장 그로스는 지금 좀 포기하고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그 열부터 이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이 몸에서 나는 고열을 잡고 나서 이제 다시 몸을 신경 쓸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생길 때 그때 위험 자산들이 다시 펀더멘탈리 좋아질 수 있다. 지금은 이 40도 가까이 펄펄 끓는 열부터 내려야 된다. 그게 지금 그래서 선결 조건이 뭐냐? 이번에 연준 자산 줄이고 전체적으로 통화정책 긴축 상황에서 경제 하반기에 이제 물가는 지금 이번 주에 확인한 미국 CPI도 정점은 쳤다 보고 있지만 앞으로 떨어지는 기울기도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지금 뭐 그 주거비다, 렌트비다, 저기 그 외식비다. 네. 최근에 항공료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비행기값도. 그런 것들이 지탱이 돼서 받치고 있는데 근데 전 더 중요하게 보는 물가가 뭔지 아세요? 그 와중에 중고차 중심으로 해서 지난 2년간 막대한 정책 자금으로 우리 내구재라고 하는 차, 가전제품 이쪽에 대한 물가가 그 위로 끌어올리는 주도력 압력이 굉장히 컸거든요. 걔들은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걔들은 이제 빠질 때가 됐네. 아니 소장님도 생각해 보시면 자동차 바꾸시면 한 몇 년 타세요? 못 타도 막 4, 5년은 넘게 타지. 5, 예, 6년 TV 뭐. 냉장고 바꾸시면 그 정도 쓰시죠. 맞아요. 요번 위기 국면에 미국 정부나 연준이 막대한 재정 정책, 유동성 정책을 뿌려서 한 미국 GDP 대비 재정 적자를 2년간 10%씩. 아니 뭐 수표를 막 꽂아줬잖아. 2조 2천억 달러씩 2년 썼으니까 4조 달러를 넘게 가게 그냥 주머니에 넣어줬고 그중에 한 2조 달러가 남아서 그게 과잉저축으로 남아있으니 JP 모건 같은 데서는 아직 미국 소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뭐 저기 경제활동 참여율이라고 해서 실업률은 너무 낮은데 아예 난 일할 의지가 없어 하고 일자리에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의 수가 생각보다 지금 꽤 많아요. 경제활동 참여율이 살짝 고개를 드는 아니 꺾이는 그런 식의 어쨌든 노동인구가 빠져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과잉저축이 좀 있다고 한들 미국의 소비가 하반기에 그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냐. 차나 가전제품 작년에 이미 다 바꿨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구재 중심으로 교체 수요가 크게 나왔고 여기서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하나 하자면 저는 뭐 이쪽 관련된 애널리스트도 아니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왜 7만 원을 못 넘고 있을까요? 지금 6만 전자로서 그리고 오히려 흘러내리는 것에 대한 걱정을 왜 하고 왔을까요? 매출이 그렇게 좋고 이익 잘 나왔잖아요. 실적 좋은데. 미국 S&P 500 해당 기업들의 실적 이번 서프라이즈율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주가 왜 빠질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대가 떨어지는 제일 핵심 요인 중에 하나는 뭐다? 지금 내구재 중심으로 한번 제일 물건 교체해서 써야 될 그 물건의 그 소비 힘은 한번 크게 빠졌다. 그걸 무슨 증거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컨테이너 운임만 해도 그동안 그 수요단에서의 지금 뭐 공급망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있는데도 상해 봉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하더라도 최근에 주주주주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쓰고 있던 그 내구재를 대부분 컨테이너로 날랐거든요. 이런 식의 컨테이너 운임과 함께 아까 얘기 드렸던 요번 미국 물가 4월달 물가 내에서도 서비스업들 물가만 이렇게 지탱이 됐지 차량을 중심으로 해서 신차는 가격이 좀 올랐더라고요. 근데 내구재 중심의 재화 가격은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은 이제 고민해야 돼요. 서비스 물가는 후행적인 물가입니다. 물건 생산해서 기업 적고 막 하면은 그런 걸로 이제 돈이 분배가 되고 좀 하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뭐 사람들 좀 더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항공료도 올려줄 수 있고 외식값도 좀 더 쓸 수 있고 그리고 팬데믹 때 눌렸던 그 서비스 물가가 지금 후행적으로 올라오는 압력이 있는데 그 뒤에 올라오는 물가를 잡겠다고 정책을 강력하게 쓸 거냐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이제 재화 가격 그건 수요가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기업들 딴에서도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이 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다시피 리퀴디티가 줄는 데서 주시장은 그런 스트레스를 같이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반도체 채널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투자나 생산을 그렇게 공격적으로 늘리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런 교체 수요가 끝났다고 하면 이미 세계 경제가 크게 세축으로 돌아가잖아요. 미국이라는 큰 바퀴가 그 수요 중심으로 디맨드로 아직은 양호하게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유럽은 이미 유럽의 독일의 전체 생활비에서 전기료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싸우기 전까지만 해도 10% 미만이었던 그 전기료 비율이 지금 절반이 넘어. 전체 생활비의 절반이 넘어요. 전기료만. 예.
그래도 독일 보고 러시아산 원유 수입하지 말라고 EU에서 압력을 넣고 뭐 미국에서 압력을 넣으니 독일도 고민이 컸구만. 그러니까 유럽은 생산자 물가가 지금 30%가 넘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기업이 들여오는 원가 부담인데 그걸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는 소비자 물가는 거기도 많이 올라왔지만 7%대입니다. 그러면은 생산자 물가 30%와 소비자 물가 7%의 그 사이만큼은 그 원가 부담은 누가 가져가야 되나요? 기업들이. 그래서 유럽 경제는 앞으로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PPI, CPI 그게 무슨 중국 같네요. 그 갭이. 중국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제 봉쇄 문제 4월달에 수출 마이너스 때리고 그 두 바퀴가 안 돌아가는데 미국 수요 이 하나로 돌아가는 경제. 아까 소프트 랜딩이든 하드 랜딩이든 지금 시점은 어떤 식으로든 랜딩을 해야 될 국면에는 들어왔다는 건 분명합니다. 네, 랜딩은 해야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지금 막 말 세게 하면서 막 어두운 얘기들을 하니까 지옥이 온다. 뭐 리퀴디티 주는 데서 하반기 주식시장이 좋을 리는 만무하죠. 뭐 잠깐의 반등도 있고 3월 달에도 나스닥이 제법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3월 FMC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도 견뎌내. 3월 FMC도 견뎌내. 시세 얼마나 좋았어요. 그때 실질금리 잠깐 빠져주면서 그때 인디안 썸머라는 단어들이 막 등장했었어요. 겨울이 오기 전에 잠깐 따뜻해지는 시기. 아, 인디안 썸머. 그랬던데 그러고 나서 지금 4월 5월 달까지 나스닥은 더 많이 고생을 했죠. 저도 지금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하면 지금 정도 주가 조정은 유의미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여기서 더 털썩 내려앉는다. 여기서부터 더 도망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명한 건 모건 스탠리 같은 하우스가 최근에 얘기했던 재밌는 표현이 침체와 관련된 도구들은 지금 다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리세션과 관련된 이 중에서 어떤 게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도구들은 이미 우리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기에 지금 칼자를 쥐고 있는 건 제가 처음에도 전제를 드렸지만 연준이 전지전능하다고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시장을 쥐고 리퀴디티 환경을 끌고 가고 있는 이 백그라운드 하에서는 크게 도모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크게 뭐 하기는? 도모하기는 어렵다. 저기 윤 의원께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뭐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기보다도 이른바 미국 내 현재 집권 민주당 세력이라고 합시다. 네.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분위기나 여론조사로 결과로 봐서는 11월 달 중간선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서 그러면은 인플레를 때려잡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까요? 인플레 때려잡으려 하다가 저기 경기 망가뜨리고 주가도 빠지고 하면은 표를 더 잃는 거 아닌가? 근데 이미 시장에 준 시그널과 그리고 인플레 초기 국면에 어떻게든 조금 더 자극적으로 대응했으면 뭔가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던져놓은 떡밥이 많아서 이미 이제 상당 부분 진입이 됐죠. 그래서 여기서 어설프게 경기 생각하고 뭐 패드 푸드 생각해서 진짜 연내잖아요. 미국 중간선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 세월 가는 거 봐. 금방 와. 반년 딱 남았죠. 그 와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인플레가 꺼지는 거를 먼저 바라는 게 우리가 그만큼 노력해서 하나의 뭔가 성과는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지금의 국면이지 지금 어설프게 또 주식시장 달래주고 이런 국면으로 갈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내에는 패드 풋은 없을 것 같다. 연준이 풋을 제공하지는 않을 것 같다. 장점 막 흔들린다고 다시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재밌는 차트가 그림 6번하고 7번이에요. 그림 6번. 네. 지금 이 차트도 자 정말 시장이 괜찮고 펀더멘탈이 괜찮을 거라고 보면 금리 올라갈 때 제일 좋은 주식 중에 하나가 뭔지 여기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은행주라고 다들 얘기하죠. 뭐. 네. 은행 포함 금융주들이 좋죠. 금융주. 근데 최근에 이 가파른 금리 상승 국면과 미국의 은행 뱅킹들의 S&P 500 대비 상대 주가가 이렇게 갈라진 적이 다이버전스가 나오네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로도 없지만 이 앞에도 그렇게 이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타났던 국면들이 몇 군데 있어서 찾아봤더니 주로 언제냐? 신용 위험이 앞으로 확산된다라는 걱정이 들어올 때. 하하, 뭔 말인지 알겠네. 은행 너가 괜찮니 하는 시장의 걱정이구나.
뭐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채권 트레이딩 잘못해서 그 깨진 것 때문에 손익이 이랬느냐. 아니요. 미국 금융주들도 어닝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이렇게 가는 건 앞으로 지금 최근에도 미국의 가게나 기업들이 대출을 지금 굉장히 크게 늘리고 있어요. 미국의 소비자 신용이라고 해서 카드론이라든지 리볼빙 하는 그런 대출이 금리가 올라갈 걸 걱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돈을 땡겨 쓰고 있거든요. 지금 막 땡겨 쓰겠구나. 그러면은 그게 은행들의 당장 매출이나 이런 데는 좋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 금리 올라간 데 민감도가 가게 되면 부실화 위험성은 점점 커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누가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 금융시장 돌아가는데 유행어로 그동안 저금리 시대를 우리 뉴 노말의 시대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돌아오고 해서 다시 올드 패션으로 올드 노말로 회귀하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지금 분위기가 올드 노말로 가려면 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걸맞는 성장성이 뒷받침돼야 되는 저는 이 물가 상황에서 저 높은 금리가 끌려간다고 하면 그 코스트 비용이거든요, 사실은. 그걸 감내하려면 그에 걸맞는 성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인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믿다 보니까 이 올라가는 금리가 펀더멘탈리 좋지 않은 경제를 망가뜨릴 금리라고 생각하니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게 그래서 지금 시대를 뭘로 결부지을 거냐? 저는 abnormal, abnormal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상적이지 않다는 뜻이지. 그렇습니다. 예. 그걸 또 오른쪽 그림도 그대로 보여주네요. 제일 대표적으로 경제에 민감한 구리를 비롯한 산업용 금속들, 메탈. 얘가 금 대비해서 상대 가치가 또 금하고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금 대비 이 산업금속 구리 같은 것들.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 현상뿐만이 아니라 그 인플레이션 현상은 금도 잘 반영해 주니까 그걸 배제하고도 경기 여건과 그래서 금리하고의 관계로도 설명이 되는 이 지표도 최근에 메탈 가격이 지금 안 좋습니다. 주요 원자재들 대비해서. 지금 구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뭐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용 금속들은 일부 이제 뭐 리튬이나 2차 전지 관련된 그쪽 제외하고 나서는 전통 산업에 쓰이는 자원들은 최근에 철강도 그렇고요.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내가 늘 챙겨보는 안금법 대표도 그걸 갖다가 닥터카버 구리가 최근 들어서 너무 흘러내리니까 이 구리가 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갖다 툭 던지더라고 하도록. 예. 그래서 제가 앞서 인플레이션에 순수하게 끌려간 금리와 유동성의 순수한 주가의 관계 그리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채권시장에 먼저 반영했고 지금 과도하게 올라간 금리가 은행이나 이런 산업재 경기 여건에 안 좋은 상황들을 얘기한다. 이 파편된 이 정보들에서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냐? 예. 일단은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압박이나 이런 걸 채권시장에 먼저 두들겨 맞고 먼저 맞았고 먼저 맞고 거기에 따르는 적응 과정을 겪었고요. 아까 제일 처음 얘기했죠. 상수원에 물이 들어오졌는데 그걸 어느 정도 이제 좀 정화시키는 과정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금리들이 먼저 그래서 안정화되는 게 성결이죠. 먼저 그것이 되고 나야. 돼야. 그래서 그리고 금리가 안정된다는 건 또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채권 시장을 위쪽으로 밀어 올렸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통화 정책이 이제 이 고온, 세온 불 붙어 있는 거를 끄기 위해 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책의 초점은 망가진 주식 시장과 펀더멘탈과 이런 쪽에서 2018년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5를 가고 아까 얘기드렸던 중립금리 갈 길도 멀고 우리 2019년에도 2번 정도는 금리 더 올릴 수 있어 이 난리를 치다가도 실제로는 연준은 2019년에 금리 인상은커녕 획 돌아서 버렸지. 반년 뒤에 5월 달에 중국하고 관세 때리고 트럼프가 무역 분쟁한다고 그 난리 쳤을 때 딱 반년 만인 7월에 FOMC에 인슈어런스 컷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말로 하면 근데 침체는 아니었거든요. 보험성 금리 인하. 혹시나 침체가 올지 몰라서 참 말 많이 만들었다. 아유 오랜만에 듣는다 인슈어런스 컷.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올해 연말쯤 가서 지금 그때까지 주가가 얼마나 더 빠질지에 대해서는 다이어트를 얼마나 더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리퀴디티 주는 과정들을 보시면서 적응적으로 좀 가실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주시장이 유의미하게 반등을 할 수 있다는 기대는 돈이 주는 상황에서 아직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판이 바뀌었고 우리가 제대로 공격하고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면
인슈어런스 컷까지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때도 2019년 1월 첫 FOMC에서 12월 달까지 금리 인상을 했던 파월 의장이 그리고 더 갈 수 있다고 했던 파월 의장의 입에서 한마디가 나오자마자 주시장은 획 돌았습니다. 인슈어런스 컷 얘기 나오면서 아니요. 인슈어런스 컷 하기 전에 뭐라고 했죠? 2019년 1월 FOMC.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인슈어런스 컷까지 기다리시면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뭐 1년 넘게 장 없는 거냐. 뭐 이렇게 18년 10월 달 S&P 500이 2,800포인트를 찍고 12월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2,300까지 20%가 날라갔습니다. 그때 그해 크리스마스 참 참혹했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이거 팬데믹 빠지기 전에 그 다음에 긁혔던 이 골. 이때였는데 파월 의장이 그랬더니 19년 금리 올리고 점도표로 2019년에 2번 더 올린다고 했던 양반이 1월 FOMC에 한 달 만에 뭐라고 했느냐? 페이션트. 우리말로 또 번역해서 얘기 드리면 인내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인내심을 한번 우리가 가져보겠다. 그러니까 제가 좀 희화해서 얘기 드리면 얘들아 내가 니네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너무 쫄지 마. 내가 이제 그동안은 내가 물가도 높고 그다음에 자산가격도 많이 올라서 한번 좀 통제해 보려고 좀 세게 나갔는데 네가 이렇게 아파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한번 그건 패드 푸시였죠. 근데 중요한 건 그때도 인플레이션과 일부 주식시장의 유의미한 그때 나스닥이 25% 빠졌습니다. 지금 수준이에요 사실은. 지금 수준이에요. 하반기에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이 확 주저앉기보다는 그런 연준이 다시 나에게 마음을 열어줄까? 이번에는 페이션트란 단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파월 의장이 이제 마켓을 더 쥐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시그널링이 연준이 전준전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내가 너를 잘 되게는 못해도 못 되게는 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돈 벌기 힘들다는 거죠.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우리 윤여삼 위원께서 이렇게 복습을 시켜주다 보니까 이제 이 얼마 만에 듣는 인슈어런스 컷과 얼마 만에 듣는 이 페이션트요. 저도 가물가물했네요. 그러고 보니 이제 인사이트가 나오네. 뭐 윤여삼이니 뭐 어쩌니 각 정권사마다 다 저런 어떤 채권 관련한 패드워처 내지는 전략가들이 있고 뭐 시황쟁이들이 있는데 저 친구들은 뭐 나와갖고 차라리 종목이나 하나 찍어주지. 맨날 연준이 뭐라 그러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씨알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 채 한 50분도 안 된 이 시간 동안에 윤 의원께서 우리를 상기시켜준 게 뭐냐 하면은 그 절대적인 변곡점은 전부 연준이 만들었어요. 맞아요. 심지어 금리를 올리고 안 올리고가 아니고 그 연준 의장의 새치혀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시장을 돌려 세웠다고. 맞아요. 인슈어런스 컷 금리 막 올리다가 이제 못 올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데 금리 인하를 할 명분도 뭐도 없으니까 혹시나 나빠질까 봐 보험성으로 내린다 했고 그 전에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인내심을 가져볼게 하는 페이션트 갖고 빠지던 장이 돌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연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보면은 두 가지요. 얼마 전부터 썼던 nimble and humble이요. 맞아요. humble and nimble이요. 겸손하고 민첩하게. 거기다가 expeditiously야. 네. 아주 뭐 우리말로 뭐라 해야 되나? 민첩하게? 네, 그것도 맞아요. 이게 지금 연준 입에서 나온 단어예요. 지금은 급하니까요. 어디까지가 가는 게 급한데? 그러니까 열 떨어뜨리는 게 열 떨어뜨리는 게 급하니까 지금 고열이니까. 이 말이 18년 동안 지켜보신 바, 이 말이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가도 된다라는 단어는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저는 이제부터는 조금 그때는 페이션트였잖아요. 그때는 페이션트였죠. 지금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민첩하고 기민하게 지금은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좀 여유가 생겼다. 좀 슬로우해질 수 있겠다. 내가 좀 더 침착하게 대응하겠다. 그런 단어, 그런 뉘앙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핵심 키가 되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를 같이 보시지는 않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팁스. 실질금리? 맞습니다. 이게 시장이 거래하는 실질금리죠. 경제학적인 실질금리가 아니라 마켓이 트랙하는. 얘 지금 나스닥 뒤집어 놓은 거랑 그려놓은 거예요.
나스닥 빠지기 전부터 얘는 미리 올라가고 나스닥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얘기는 실질금리 떨어질 때 나스닥은 오르고 네. 실질금리 올라갈 때 나스닥은 빠지고 네, 힘을 못 쓰죠. 정말 이게 진짜 금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 영역에서 상당 부분 지금 저축 같은 거 하면 뭐해 바보같이 실질금리 마이너스인데 돈 땡겨다가 열심히 투자해야지. 그 국면에서 이 실질금리가 빠지는 국면에서 그 미국의 막대한 성장주들은 밸류에이션 그 고밸류에이션을 인정받으면서 잘 가다가 이거 하나 돌아섰다고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제가 이 실질금리에 어떻게 적금이나 들고 있고 은행에 들어 주식해서 코인해서 경제적 자유를 갖다가 성취해야지. 직장 나가서 뭐 눈치 안 보고 나가기 싫으면 집에서 푹 있고 그렇게 할 때는 참 화려한 계획인데. 맞아요. 타이슨 형이 그랬잖아. 누구나 계획은 있다고. 맞죠. 맞기 전까지. 맞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근데 얘가 2018년 19년을 거치면서 그때 팁스 5년짜리 여기 왜 5년짜리 보냐 중기적인 물가를 감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얘가 지표물이라고 할 정도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5년짜리 궁금한데 여기서 왜 저 채권 쪽에서는 왜 이런 대목이 오면 10년도 아니고 왜 5년을 자꾸 보셔? 그러니까 10년은 좀 길죠. 그리고 2년은 또 좀 짧고요. 그래서 물가는 중기적으로 타겟을 잡아도 한 5년 단위를 많이 잡아줍니다. 그래서 5년짜리 팁스 금리 기준으로 놓고 보면 대략 저희가 보고 있는 메인 타겟은 이번에 0.5% 정도 수준. 그 기준으로 나스닥이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선제적으로 빠져서 10,000포인트까지 지금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걱정도 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된다. 지금 12,000까지 내려온 것도 30% 빠진다. 이건 경제 침체다. 지금부터는 사실은 좀 적응적으로 보셔야 돼요. 적응적으로 보셔서 앞으로 실질금리가 이게 플러스 영역을 좀 진입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그 국면에서 얼마나 더 빠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걱정을 해야 되지만 제가 이제 뭐 여기 와서 아까 지옥을 얘기 드린다고는 안 했으니까 다만 지금부터는 상당 기간 회복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그래서 이런 환경들 이게 올라가는 거에 대한 푸시를 풀어줄 수 있는 마법의 단어는 파월 의장 입에서 우리 이제 좀 침착할게. 우리가 이제 조금 캄다운 할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시그널링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2018년에서 19년 넘어갈 때 그 한 달 단간에 FOMC에서도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오늘 또 내용이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만 또 얘기 드리고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연준이 굉장히 뭔가 많이 변했을 거다. 지금 단기적으로 예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 높아진 물가에 대한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아주 기민하게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작년 뭐 하반기부터 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 버렸잖아요. 지금 금리에 대한 기대까지 이 물가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장기적인 성장과 장기적인 물가와 장기적인 기준금리에 대한 적정 가치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올드노멀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은 어브노멀을 거치면서 세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또 이 물가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거고 여기서 받아야 될 스트레스가 얼마나 저는 그게 더 부정적으로 들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한 것보다. 오히려 그래서 하반기에는 과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의 정점을 찍고 나서 인상을 요번에 여기까지만 올리겠어요 하고 인하로 돌아서는데 아까 2018년에는 얼마나 걸렸다고 했죠? 2018년 12월 달에 마지막 금리 인상하고 2019년 7월 달까지 딱 반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7개월. 근데 1950년대부터 미국의 금리 정상화를 했던 시기들에서 금리 정점 잡고 인하로 돌아서는데 평균 걸렸던 시간이 5개월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지금 올해 말까지 2.75까지는 각오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3%까지도 걱정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정점 잡히고 경제에 대한 유의미한 지표들이 슬로우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미래에 대한 성장과 물가에 대한 기대가 크게 변하지 않은 연준 입장에서는 그렇게 오래 이번 정상화 인상 국면을 끝내고 나서 그 시점을 오래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그게 패드 푸시다. 그게 패드 푸시다.
올해 당장 크게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저는 3분기 말에서 4분기쯤 가서 미국 기준금리가 2.5쯤 넘어갈 때쯤 되면 2018년에 또 역시나 한번 트라이했던 영역이죠. 그때보다 물가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걱정이 있긴 하지만 그때보다 경제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그래서 훨씬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보릿고개는 저는 한 분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는. 예. 그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 저 같은 사람의 리포트를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제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데이터를 끌고 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질금리가 계속 오른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무리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정도의 기준을 좀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물가가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가 먼저 멈추는 게 성결이니까 물가가 어느 식으로든 잡혔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좀 보여야 그거 확인하고 그러면 실질금리 안 올라간다, 실질금리가 오히려 좀 안정화됐다는 뉴스플로우가 나오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파월 의장 입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기민하게 그렇게 패스트하게 움직이지 않을게 이런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일단은 우리 유니언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그 얘기는 좀 스피디하게 달리긴 달리겠지만 그걸로 멀리는 안 간다. 어느 정도 열만 떨어지면 조금 그거 한데 문제는 그 기간 동안에 연말에 그러면 아까 그런 계산 방식으로 해서 한 2.75라고 계산합시다. 네. 연방기금리가 네. 연말에. 그럼 우리 한은은 어디쯤 가 있어야 돼요? 아, 우리나라 기준은요? 우리 기준금리는. 네. 뭐 또 대출을 받으셨거나 최근에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금리도 많이 올랐죠. 우리 지금 뭐 기준금리는 1.5지만 그거보다 저 뭐 온갖 금리들은 더 올랐을 거 아니야. 예, 국채 3년 금리가 3%대까지 그러니까. 갔다가 이번 주에 조금 이제 신정부 들어오면서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거쳐서 정부가 추경을 하더라도 국채 찍어서 하진 않겠다 뭐 이러면서 조금 빠져서 3% 언더로 내려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작년 상반기만 해도 한 2%대 그렇게 나왔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앞자리 이제 5자짜리 그러니까. 예, 대출 상품들도 지금 비일비재하고요. 네. 저희는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 그런 기대들 선행적으로 녹여서 생각해 보면 당장 이번 달도 걱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대통령이 뭐 거시 예. 전담회의 하면서 예. 뭐 새로운 기재부 장관 하는 총재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 모여서 얘기를 나눴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물가 얘기를 했거든. 그러셨어요. 이번 달에도 아마 금리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국도 빅스텝을 6월, 7월까지 끌고 간다고 했으면 50bp짜리 우리도 아마 미국만큼 누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렇게 물가가 시급하면 우리는 50bp짜리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미국에 비해서 가계가 갖고 있는 절대 부채량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또 미국보다 금리 인상도 좀 먼저 한 좀 부분도 우리가 있고요. 좀 선제적으로 했으니까. 예, 그런 것들 다 녹이면 우리는 빅스텝은 없을 것 같고요. 대신 7월까지도 연속 인상, 6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어요. 6월은 이제 분기에 2번씩밖에 안 하니까 6월은 없이 가는데 7월에도 인상까지는 각오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7월까지 2%입니다. 7월까지 하면 2%.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 과연 아까 얘기했던 삼성전자 주가에 녹여있는 하반기에 우리가 수출이 반도체 중심으로 그렇게 계속 잘 끌고 갈 수 있느냐. 지금 중국과 유럽 경제가 저렇게 어려운데 거기서 오는 경제에 대한 둔화에 대한 압력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연말 4분기쯤 가서는 미국이 금리를 뭐 3%까지 트라이했을 때는 걱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 복합해서 2.25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신중해질 것 같다. 그래서 신임 이창용 하는 총재가 최근에 했던 말 중에 저는 좀 이분이 학자 출신이어서 하는 출신이 아니어셔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유의미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경제지표 의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히셨거든요. 근데 뭐 그건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지. 그건 원론적인 얘기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힌트는 보통 중앙은행 총재라면 지금 물가 사정이면 물가 안정에 전념을 다하겠다는 얘기가 우선적으로 나와야 돼요. 물론 이창용 총재가 그걸 부인하신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의존적으로 해서 그러면 뭘 도대체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볼 거냐. 지금은 우리가 다 온라인의 이 고열의 물가에 우리나라도 시달리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수출 중심으로 우리나라 경제 탄력이 빠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도 무시하면 안 돼. 그게 신임 총재가 지금 주고 있는 하반기 통화 정책이 그렇게 우리가 인상 인변도로만 갈 수 없는 환경들도 이제 존재하고 있다. 오케이.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은
이창용 총재께서도 슬쩍 이렇게 시사는 하셨는데 네. 미국이 더 높아질 수도 있네. 아유, 저는 그걸로만 우리 뭐 한 두어 번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실제. 정확하게는 3번입니다. 3번? 네. 2000년 초반에 한번 그때는 무려 175bp가 역전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8년에 미국이 기준금리 5.25 갈 때 우리가 조금 후행적으로 따라가서 그때 100bp 역전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0 바로 앞전인 2018년에 그때 미국이 18년 연말까지 2.5를 갈 때 그때 우리나라도 부동산 날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도 뭐 그래서 2%까지 기준금리 가네 마네 막 해서 상반기에 3년짜리 채권 2.3% 가고 막 이랬는데 그 연말에 1.75까지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하고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75bp 그리고 그 역전된 상황이 팬데믹 국면에 미국이 제로금리 정책 들어가기 전까지 그 역전 기간이 계속 이어졌어요. 여러분들 되게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적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3번도 3번이지만 2020년에 팬데믹 위기 터지기 전에는 그때까지 미국 기준금리 1.75까지 낮출 때 우리나라 기준금리 1.25였어. 하하. 금리 하나 역전된다고 자본 유출돼. 요즘에 원달러 환율 1,300원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 많이 못 올릴 거에 대한 걱정 뭐 이런 거 일부 녹여져 있지 않냐? 녹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금리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연내 우리가 한 3분기쯤 가면 미국보다 낮아지는 기준금리 상황이 나올 텐데 오히려 그래서 미국의 지금은 우리나라 코스피가 더 약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팔고 나가면서 그게 오히려 외환시장에 더 부담 요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도 저렇게 탄력이 빠지기 시작하고 연준에 대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 자체가 달러 강세를 그렇게 크게 유도한 부분이 더 크거든요. 우리가 미국만큼 금리를 못 올리네 안 올리네 문제가 아니라 그랬으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한 저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나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약해지면 되겠습니까? 걔네들도 지금 통화 가치 엄청 약하거든요. 그 달러가 강해지는 미국이 메이저 커런시로서 주도한 그 힘 자체가 빠져야지. 우리가 미국하고 금리 역전돼서 그게 외환시장의 큰 무리고 엄청난 사단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해서 미국 증시가 약세를 갈 때 한국 증시가 빠진 만큼 빠졌다고 버틸 수 있는 국면이 들어오면 오늘도 외국인들이 선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제법 세게 들어와줬더라고요. 이런 게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미국보다도 또 역시나 금리도 그랬지만 정점을 먼저 형성하고 먼저 인상을 해서 먼저 빠졌고 그리고 주식시장도 바텀을 먼저 찾을 수도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좀 신호들 작년 연말까지 미국 주식 좋았잖아요. 우리 코스피는 작년 3분기 전부터 좀 삘삘댔고 그랬으면 그 인과관계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래요. 알겠습니다. 야, 우리 윤여삼 말 잘하는 거 내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진짜 완전 막 골프로 치면 그분이 오신 날이네. 막힘도 없고 탁탁탁탁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듣겠어요. 근데 저 지금 제일 피곤합니다. 지금 약간 신기가 있어갖고 지금 이랬지. 약간 보니까 완전 뭐 쓰러지겠다 가면서. 아니 저 요즘에 일정이 적을 때 하루에 2개고 많은 날은 5개, 6개씩. 이런 얘기를 이렇게 1시간짜리 미팅을 하루에 4-5개 이상 해요. 아휴,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채팅방 보니까 우리 애청자분들도 아주 재미있게 들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좀 얻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고맙고 주말에 좀 쉬시고 오늘도 역시 기대에 부응해주는 우리 윤여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